부부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고개 딱 돌리고 수선 씨 참 예쁘다. 진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노력을 해주는 것 자체에 기쁨이 생기고 심장이 막 뛰고, 저는 부부들끼리 기꺼이 연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오래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부부 상담의 대가이신 이호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요새 정말 필요한 사람이세요. 너무 요새 부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좀 갈등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정말 꼴보기 싫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호성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보통 제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하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꾸어요. 하나는 말의 규칙, 또 행동 규칙, 또 생활 규칙, 감정 규칙, 이렇게 4가지를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을 찾고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부부 상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4가지가 제가 뒤에 규칙이란 말을 붙였는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활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방식을 집어넣고 요게 자리를 잡잖아요. 한 가지만 바뀌어도 우리 부부는 살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중에 2-3개만 바꿔도 완전히 삶의 틀이 달라지는 거겠죠. 어쩜 우리 오늘 지식인사이드에서 함께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집도 가능하겠구나. 우리 집은 어떤 규칙의 변화가 필요할까? 그러면 상담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규칙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일종의 상상을 시작하시겠죠. 전 그 상상부터 치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이 부분이 결혼하기 전인 사람들은 가장 두렵고 이것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부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부부는 사랑만으로도 살죠. 그런데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전 연기가 60이라고 생각해요. 60이라고요? 그러면 연기가 60이고요. 진심이 20이고요. 나머지 20은 우연, 재치 혹은 순발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부부가 서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유 예뻐라. 안 예쁜 애들 많아요. 엄마 아빠 눈엔 예쁘겠죠. 아니 엄마 아빠가 봐도 안 예쁜 애들은 안 예뻐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0중 8구 오바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약간의 가식은 있는 거다. 약간의 가식이 아니라 많이 가식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근데 왜냐하면 저는 부부 네네. 사이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에게도 이 아이가 원래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아이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일종의 가상의 조각 같은 거예요. 이 아이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며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조각하는 거거든요. 전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낸다? 같이 살 부부가 없어요. 심지어 생존해 있을 부부도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될 미래를 꿈꾸면서 난 자기는 이런 면도 있지만 저런 면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화를 낸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마음으로는 화를 내야 1대1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속으로 외우잖아요. 나는 미쳤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연기를 통해 이 사람을 안심시키고요. 때로는 사실이 아는 것을 통해 그러나 이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더 나은 삶을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 될 수 있다면, 때로는 다리가 늘 콘크리트 있고 시멘트 있고 나무일 필요 있습니까? 때로는 플라스틱 다리도 있어요. 그러나 건널 수 있다면 그 다리를 활용해라.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는 부부들끼리 기꺼이 연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심지어 저희 남편이 저보고 예쁘다 말해요. 예쁘시잖아요. 이게 60%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연기가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 솔직함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순간에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연기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연기는 계획된 것이고 동시에 어떤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제가 연기라고 말씀드린 거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부부들은 행복해요. 연기라도 기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고백해주고 스스로 약함을 드러내고 알면서도 그 힘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끙끙대면서도 일을 하고 다시 그 집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 그 연기를 보기 위해.
그 연기가 행복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좀 나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바꿔 먹기 이전에 아예 연기를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생각이 안 바꿔져요. 생각은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잘 고쳐먹고 바꿔먹을 것 같으면 부부 상담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업계는 늘 성숙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 밥 먹이기 싫어요. 때로는 이 사람한테 내 월급 갖다 주기 싫단 말이에요. 미워서. 그러나 미워도 그 사람에게 통장이 가는 거고요. 내가 오늘 해놓은 미역국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싫은 것을 참고 하는 연기예요. 대신 아픔의 연기가 아니라 사랑의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회복하는 연기, 또 나아가는 연기, 그리고 고백하는 연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생에서 악당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당이에요. 그리고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가 되는 방법이나 악당이 되는 방법은 내가 선택한 그 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그게 어렵더라도 연기를 통해서 하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상대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은 뭐가 있나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일단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부부 사이에 꼭 발견해야 될 버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작 버튼, 또 하나는 안심 버튼.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말,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하는 행동, 이를 상징적으로 제가 발작 버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내 신체 일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어떤 사람은 내 부모에 대해서 말하지 마. 굉장히 사람마다 눌러지는 버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누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부부 사이에 진짜 전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 상욕. 부부들이 정말 욕 많이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말할 수 없이 욕을 많이 해요. 요새는 젊은 층들은 그냥 덥지 않잖아요. 욕을 서로 하는 부부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대요. 그런데 하물며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 욕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욕의 자체인 겁니다. 근데 그 욕의 말을 듣는 사람 역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는 건 영혼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족에 대해서 들먹이면 안 돼요. 상대의 가족을 들먹이는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의 뿌리, 근원을 건드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받은 이런저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쭉 펼쳐놓고 보면 내 생의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는 내가 선택하고 교육도 받고 또 좋은 것을 만나면서 계속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가족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난 것이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조우해서 그렇게 혼인을 하고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원가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원가족 이퀄 이 사람 이렇게 등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부모한테 못 배워서 혹은 니네 아버지가 어때서 니네 어머니가 어때서 네가 이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존재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두 부부 사이에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예요. 대대손손이 이어서 바보 같은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유전자를 받은 그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의미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 배우자의 가족을 들먹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안목을 표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나 또 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욕은 하면 안 된다, 가족을 들먹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말이고, 근데 발작 버튼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건 발작 버튼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찾나요? 보통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결국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나 이 말이 힘들어, 나 이 행동은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걸 힘들어 하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은 적어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내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이 이게 힘든 것 같아, 이건 착각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상상하지 말고 질문하라.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발작 버튼은 꼭 알아내야 돼요. 이제 물어보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물어봐서 나는 이런 게 정말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왜 싫은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싫다잖아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음 생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건 우리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얼마나 힘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쁘단 말을 좋아해요. 제 남편이 저를 예쁘다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제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고개 딱 돌리고 후선 씨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진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해주는 것 자체에 삶에 기쁨이 생기고 제 심장이 막 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할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의 내 귀에 캔디가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심 버튼이라고 불러요. 발작 버튼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가야 되고 꼭 지켜줘야 될 일이고 안심 버튼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투잖아요. 그럴 때 부부들이 놀랍게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거 규칙이거든요. 이 규칙을 찾지 못해서 다음 생에까지 싸우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알려줘야 돼요.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이 사람이 좀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다투어서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면 어찌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는 나랑 싸우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풀어져? 그랬더니 본인은 좀 놔두래요. 얼마나 놔둬야 될까?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된대요. 제가 또 하나를 물었죠. 자기가 화가 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니까 전전긍긍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는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리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몰라서 풀어주려고 하다가 더 화를 내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바람직한 배우자감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보태자면 바람직한 배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까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배우자가 있느냐?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야 돼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자인데 문제는 지금은 합하지만 나중엔 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특별히 싸울 때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람직한 배우자가 누군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배우자 혹은 좋은 파트너의 핵심은 인간성이에요. 어쩌면 이걸 사람의 결이라고 봐야 될 텐데 속에 악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죠. 애는 착해.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항구적인 하나의 결이기 때문에 평생을 따라가요. 사람이 착하면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좋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모질라고 부족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꺼이 언제든 희생하고 나를 위해 뭐든지 해주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는 사람이라 살아가는 내내 편할 거래요.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이런 면을 알고 대신 페이백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이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에 나중에는 감동하고 또 그 감격하는 사랑에 내가 그를 돌보는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는 합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파트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균 이상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균 이상의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랑하지만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일방적이야. 이런 경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함부로 통제하지 않아요. 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요소들이 합리성 안에 포함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건강검진 받아봐야죠. 아니 그건 뭐 20대 30대 때 건강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 들면 다 아파요. 좀 빨리 아픈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아픈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불복이죠.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나 건강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정신건강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육체건강. 정신건강이라고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요새는 보면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 같잖아요. 누군가는 강박증 환자 같고 누구는 불안증 환자 같고 누구는 쇼핑 중독 같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불안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환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이 험하다 하지만 이 세상이 험한 곳만은 아니고요. 이 세상이 후하다 하지만 후한 곳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봤더니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아. 나하고도 뭐 적당히 지내고 이 세상하고도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결혼해도 괜찮아요. 또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본인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과거를 쭉 들어보고 이 사람의 현재를 쭉 살펴보니까 그냥 무난해. 그럼 이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골골골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골골골 해요. 그러나 골골하는 사람들은 큰 병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주 관리하니까 이 사람이 강인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에는 평균값을 봐라. 이런 말씀 드려요. 쭉 시간을 두고 만나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픈 순간도 있지만 건강한 순간도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해. 또 이 집에 가봤더니 이런저런 병력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집이 더 아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너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 파트너가 이 모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자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메워줄 수 있는 자다 싶을 때는 우리는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자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좀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은 어떠한 한순간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 비추어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머릿속에는 이런 논리와 합리가 부채살처럼 쫙 펼쳐져서 시원하게 내 인생에 바람을 쫙 붙여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엔 변수라는 게 생겨요. 9년 사귀어도 3시간 만에 뿅 가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9년 사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이 행복하냐 이런 보장도 없고 3개월 사귀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폭망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전 이런 말씀 드려요. 갔다 오더라도 가라.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야, 넌 이혼 안 해봤잖아. 이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홀로 늙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파도 불안해도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 예식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약간의 퍼포먼스잖아요. 높은 신발 신고 그냥 드레스를 뻥뻥 차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요새는 보니까 신부들이 막 노래도 하고 들어가고 춤도 추고 들어가고 신랑이 덤블링을 하면서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에서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시절에 다 절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절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짚고 넘어가면서 삶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서 한 번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도 했고 또 이런 기쁨도 누려봤다라고 하는 하나의 점을 찍는 과정으로 결혼이라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생애 과정 속에서 거쳐봤으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 빠져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동시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식도 하라. 전 꼭 그 말씀 드리고 이혼식을 하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혼식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공개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 승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혼은 둘이 고통스럽게 몰래 해요. 마치 칼에 찔려서 평생 살아가는 느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흠이 될까봐 가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서로 감정 해소가 잘 안 돼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너는 나에게 흉악범이야.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에서 이혼식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올 때도 있고 집안의 식구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두 분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덕담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혼 선언서를 제가 만들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서로 반지도 교환해요. 처음에 교환했던 그 역순으로 그렇게 마치 연극과도 같이 진행하는 결혼식처럼 사회적으로 맺어졌다면 연극처럼 깔끔하게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헤어짐을 갖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상한 과정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마음에는 안심을 하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마침표를 찍게 돼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주니까 삶에 대한 개운함도 있고요. 해결 국면을 맞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게 되죠. 이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혼을
했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제 재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연애를 시작할 때도 뭐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 사실은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이걸 주저주저 했더니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 자기가 이혼한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달심리학자들 중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져서 이혼이라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혼이 하나의 발달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넣는 발달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너무 아프다 혹은 너무 흠이다 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게 알려질 일인데 알려질 일은 차라리 초반에서 초중반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파트너가 이런 경험이 있지만 나에겐 합한 사람이고, 요새는 또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나 결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초반에 밝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이혼자랑 결혼하는 초혼자가 있을 겁니다. 초혼자가 이혼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그걸 이혼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와는 첫 번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첫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요. 첫 아이는 첫사랑입니다. 둘째 아이는 그러면 첫사랑이 아닌가요? 둘째 아이로서는 또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내가 함께하는 이 파트너가 이혼자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한 거고 그녀를 사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초혼자가 부담이 있다고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초혼자가 재혼자랑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혼자는 첫 번째 아픔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굴욕이 생겨서 상대방을 덜 아프게 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자라고 해서 어둠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초혼자라 그래서 이혼자를 마다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이런 말씀은 드려요. 초혼자가 재혼자가 살건, 아니면 초혼자가 초혼자와 결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자와 이혼자가 결혼을 하든 서로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넘어진 데 또 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 전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를 발견하고 올바로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서로의 아픔을 잘 다루는 방법까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신선한 사랑 속에 빠져들고 더 성숙한 사랑 속에 빠져드는 아주 좋은 비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질문 하나만 끝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젊은 커플이 한 가지 정도는 정말 못 참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결혼해서 내가 한번 고쳐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못 고쳐요.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할 정도라면 고침의 정도가 크거든요. 그러면 조금 고쳐진 건 안 고쳐졌다고 느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못 고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상대 배우자가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건 예민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민감성이다라고 부르잖아요. 민감성이 커지게 되면 작은 것에도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이 노력하는 이 부분은 예민함 때문에 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효화가 돼버리면 반대편 배우자 쪽에서 내가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다 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노력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극혐하는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이 높아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작게 달라지면 되게 고마워하고, 내가 크게 달라지는 건 내 스스로 굉장히 감동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흠과 결을 내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어쩌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우리는 배려라고 부르죠. 교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상담계 뚜러뻥이시라고.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뚜러뻥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해가들의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계속해서 다음 시간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